열흘 동안의 기나긴 추석 연휴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정기국회와 함께 국정감사가 시작될 만큼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0일 동안 연휴인데 일단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까? 예, 굉장히 긴 연휴였는데 네. 이번 긴 연휴 꽤 오랜만이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휴가 긴 게 이렇게 긴 게 꽤 오랜만이 거의 처음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열흘씩 거의 처음 이렇게. 같은 예. 그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내일이면 이제 연휴가 끝나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리듬을 좀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충전을 하는 좋은 기회는 되는데 또 친지들도 만나고 또 못 보던 분들도 같이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좋은데 리듬이 좀 깨진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오히려 자영업하는 분들이 타격이 있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여론을 한번 취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OECD에 들어가 있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자주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시간으로 뭐 역대 최대 해외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사상 최대 많은 귀국인 수가 오늘 지금 기록한다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뭐 당분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시간의 무료함, 너무 길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할 때만 노동의 즐거움을 느낄 때만이 네. 휴식의 어떤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전 국민이 이런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연휴 기간 중에 뭐 다양한 아주 대국민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추석맞이 대국민 영상 편지도 띄웠고요. 1일 교통통신원도 했고 또 경북 안동 하회마도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엔 이제 전국 구상에 몰두를 하셨을 텐데 뭐 그동안 워낙 광폭 행보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가지시면서 많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구상을 좀 내놓을까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당장 이제 12일부터 정기국회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이번 국정감사는 모든 상임위별로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에 관련된 전선도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것 같고 네네.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놓은 개혁 과제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가장 그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여당 야당의 소통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국정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여야의 협치가 상당히 그 녹록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내고 그리고 또 소통하면서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는 이러한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 교수님 보실 때는 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짚어볼까요? 상당히 어렵다. 대통령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요즘 표정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두가 다 지금 딜레마적인 그런 상황이고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이쪽을 버려야 되는 이런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봅니다. 안보는 안보, 또 여야 간 협치면 협치.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그 지지층과 관련해서 이슈와 관련해서 그 반대적인 측면도 있고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 대통령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본인을 지지해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세력들 이런 분들을 다독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입법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정치력이다. 정치력은 누가 하냐? 여당과 야당이 하지만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결국은 정치하는 자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끌고 갈 수가 없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소수 정권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하셨을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정의 정신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꺼낼 저는 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정치 통합 구상을 이번 연휴가 끝나면 밝히고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는 바로 출발점. 국회를 살려야만이 정권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살린다는 것은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개혁 입법을 서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자. 이런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50% 싸움에 매몰되면 앞으로 선진화법 때문에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 국회와의 협치에 대한 어떤 네. 나름대로의 그 전략들을 좀 네.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는 두 분의 예상이었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오는 6일로 출범 150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뭐 아시다시피 극명하게 네.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지만 반면에 뭐 아쉬운 점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50일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두 분의 평가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최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국민이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가늠자인데 아무튼 임기 초반에 뭐 지금도 초반이긴 합니다만 임기 아주 초에 80%를 넘나드는 이 지지율이었어요. 네네. 지금 조금 이제 하락은 했다고 하지만 하락이라기보다는 아마 그때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던 거죠. 그리고 정권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래서 지금도 지지율이 꽤 높은 편이죠. 65%에서 70% 이제 그 사이 안팎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 취임 5달이 그동안 잘 우리가 익히 보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제 권위적이지 않은 행보, 탈권위적인 행보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안동 화해마을 뭐 이제 깜짝 방문한다든지 네. 또 교통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교통통신원으로서 역할도 그렇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들과 부단히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제일 인상적이었고 바로 그래서 지지율이 대단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난 정권에 대한 그 이제 심판이나 청산의 문제는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린 문제죠. 여야 간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은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높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 건데 단지 부정적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외교안보 라인에서 뭔가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 것도 사실이고 특히 임기 초에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상당히 지적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이런 점들이 또 부정적 평가로 나타난 겁니다. 역시 또 협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분수령이죠.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의 어떠한 협치를 해 나가느냐가 이 정부의 지지율도 물론이고 향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접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최 교수님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셨고 장 교수님은 생각이 어떨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일 정도 지금 취임 150일 정도 지나셨는데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오매우 단계였다.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다면 물론 이번에도 정상적인 대선을 치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수위 기간도 짧았고 그래서 100일, 150일 정도 지금 정권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기초 작업을 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내각이 완벽하게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고 국민의 기대가 너무 크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정권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이 시험대는 적폐청산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지금 정권에서 수많은 공약을 지난 대선 때 쏟아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일이 이것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을 지금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과연 대통령께서 정말 대선 때 그 국면처럼 모든 것이 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북한, 핵, 그리고 남북 대화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이런 것까지 다 해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을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지금 심어줬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의 기대가 80%, 90%까지 간 것이 급전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연휴에 쉬지도 않고 특별한 일정도 잡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골똘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민들이 이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채점을 하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띈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 때다. 이제 그렇죠. 시작이다. 이제 국민들한테 대선 때 공약을 한 것을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게 이것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까도 뭐 그 최 교수님께서 잠시 짚어주셨습니다만 출범 초기부터 이제 그 보수 여당이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이고 지금도 이제 야당의 어떤 안보 정책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또 그리고 이게 그 안보라는 것이 국민의 어떤 안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보만큼은 어떤 당정청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크거든요. 과연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추석 직후, 추석 연휴 직후에 10월 10일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노동당 창건일이란 말이죠.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0월 이제 오늘이 8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10일인데 하여튼 그 전후에 어떤 북한의 도발이 만약 또 있다면 도발의 강도는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도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또 다시 이제 안보 정책에 있어 여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의 이 기본 큰 틀은 큰 흐름은 제재와 대화를 어쨌든 같이 병행한다라는 기본 구상이잖아요. 기본 저변에 흐르는 그 정신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 보이고 말이죠.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일반적인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것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떤 그런 그 신경전 같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입지가 좁은 것 그리고 제한적인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아까 당정청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 당정청은 물론이고 여야가 좀 가능하면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여야의 그 이제 안보에 직면한 대책 해법이 대단히 다르잖아요. 이런 점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대화의 어떤 그 끈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나 제재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한미 FTA 같은 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미 FTA는 제협상 없다. 그리고 한미 정상이 만나서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미 FTA 지금 제협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추석 전보다 훨씬 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난제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협치에 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지 변수가 있다면 이제 그 정계 개편이라든지 정계 개편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정당 구도의 변경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야당과의 협치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 관련해서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전략이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핵을 발사하고 우리가 대화를 제기를 해도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하면 북미 직접 대화는 물건간다. 이것이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소위 말해서 운전자론이나 패싱론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우리 정부가 이 국면을 독자적으로 해서 핸들링을 못하냐.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를 못하냐 상당히 실망스러운 건데 이것은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당사자끼리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것 그것이 북한의 소위 말해서 통일전순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보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더 큰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결국은 국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안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지지층이 결속하는데 안보적인 국면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정략적 접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여야가 협치가 안 되고 지금 방법론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권 3기의 대화, 햇볕 정책, 달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 기조로 가는 것이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대화를 하면 그다음에 퍼주기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도발을 하고 이런 것을 악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북한에 지원할 수 없다. 극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가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집권당이 상당히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손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와만사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치는 물 건너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안보 문제와 똑같은 어떤 그 상황에 대치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 한국당과 안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만이 정당의 역할을 그리고 의회의 역할 그리고 안보적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아까도 뭐 첫 번째 국정감사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뭐 안간힘을 쓸 텐데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국감에서 이 이슈가 그래도 가장 뜨겁겠다라고 한 게 있다면 뭐 꼽아본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역시 뭐 여러 상임위에서 적폐청산 그 논쟁이 제일 그 중요한 안건으로 떠오를 것 같아요. 예. 모든 상임위에 다 걸쳐 있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지금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러한 그 국정원의 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운영한 거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또 무슨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라든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방송 장악 음모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지 상임위가 같이 걸쳐 있단 말이죠. 국방에도 걸쳐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법이나 또 야당에서는 그리고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한 것도 들춰내자라는 식의 이른바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자꾸 이제 가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은. 이런 점들이 아마 국정감사에서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아요. 사실 국정감사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지난해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는가를 이제 사실 들여다보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게 뭐 역대 어느 감사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런 장으로 이제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더 첨예할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여당, 야당 다들 마찬가지죠. 이번 뭐 내년 지방선거를 놓칠 수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어쨌든 여야가 부딪힐 텐데 어쨌든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이전 정부에 대한 네, 적폐청산. 자, 어쨌든 뭐 지금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은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 겨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어떤 그런 뇌물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전 투 양상으로 간다면 또 눈살찌 풀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국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골머리를 서로 다 그냥 앓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국정감사는 야당이 가장 기다리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현재의 국면을 보면 약간의 각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적폐청산에서 과거 보수정권 10년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뭐 야당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게 없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과거 이명박 정부 10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해서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의 난매상을 파헤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수 정당들은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국정감사가 공수가 과거에는 야당이 송구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오히려 방어적인 입장이 보수 정당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하여튼 특이한 면이 있고 개혁 입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이란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했던 것을 반대로 하거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국정감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진영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어려운 안보 국면에서 역시 우리 정치인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근데 여권이 조금 더 전략적이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지금 워낙 이 부분을 지금 동일선상에서 정치 그렇죠. 보복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프레임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민을 전환하고 어쨌든 그러한 그 드라이브를 좀 막겠다라는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그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좀 전선을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의 그 일탈행위, 예. 정치 관여행위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선이 확대되지 않게 됩니다. 자꾸 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의
그 무슨 뭐 저기 그 금푸수수 문제까지 자꾸 연결시키라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나타난 문서로 드러난 이런 정황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건데 이거 자꾸 지금 뭐 정치 보복이다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으려면 여권이 보다 여당도 전략을 세워야 될 정교하게 것이다.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핀셋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하지 그렇게 해서 적폐청산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정치 보복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정감사 증인책 등록호도 뭐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통합할 수 있을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도 보수통합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뭐 바른정당이 상당히 저는 위기 국면에 와 있다고 봅니다. 바른정당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나갔다가 일정 부분 또 들어와서 지금 20명이 의원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운 대표 사퇴라든가 남경필 지사 그 아들 문제, 황영철 의원 건 기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떤 전열을 흐트러뜨릴 그럴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민주당과 어떤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적폐청산의 개혁에 MB가 지금 전면 등장했다는 것 네. 이것이 오히려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을 재촉할 가능성이 크고 그 이면적인 것은 바른정당에서 상당수가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통합을 하든지 선도 탈당을 해서 먼저 들어가든지 지방선거 전에 보수 정당이 하나로 단일되어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상당히 전면적으로 포면적으로 상당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보수 정당이 하나로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장성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